지금부터 오늘 포럼에 함께 해주신 내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님 모셨습니다. 이창 양주시의회 전 의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에 참여하실 김민호 도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소개해드린 분들 외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포럼에 함께하시는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을 짧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발제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원 교수님, 현재 행복한 성문화센터 대표로 시사저널의 배정원의 핫한 시대 칼럼을 연재 중이십니다. KBS 아침마당과 MBC 일타 강사를 비롯해 유퀴즈 온더블록 등 여러 방송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변신원 교수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청와대에서 강의하셨고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경기도교육청, 성인권특별대책위원회 위원 등 성평등 인권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이십니다.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최재정 교수입니다. 차의과학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의학교육지원센터 센터장 등 여러 보직을 맡고 계십니다. 엄마도 학부모는 처음이야 등 여러 권의 저서를 쓰셨습니다. 오늘 포럼의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호 의원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법률사무소 의율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김우주 위원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함준수님과 동대학원 박사과정 중인 이은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공연으로 준비된 문화콘텐츠연구소 우카타카는 마임과 마술, 개그를 결합한 코미디 퍼포먼스 팀입니다. 두 희극 배우 황선무, 송치원 씨가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독특한 스토리텔링 모험극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AI가 우리 일상에 깊이 들어온 2024년,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신 바와 같이 두 분의 탁월한 교수님을 모시고 AI 시대에 걸맞은 성평등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무언극이라는 특별한 형식을 통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다양한 시각이 모인 오늘의 논의가 우리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요즘 영국에서 굉장히 사람을 닮은 그런 AI 로봇들이 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농담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사람 얼굴에 36가지 그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근육을 다 반영을 해서 놀라는 표정, 웃기는 표정, 이 석소를 짓는 표정 같은 것들이 너무 잘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가 지금 그 거의 10년에 발달할 것을 1년에 해치우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22년에 등장한 챗GPT 생성형 AI는 인간의 삶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이것도 AI가 그린 그림이고요. 굉장히 실사같이 예쁜 여자분인데 이 사람이 아니고 AI가 그린 사람입니다. 사진 같죠? 이렇게 AI가 관리자가 넣어주는 정보 외에도 창의적인 부분을 자기네들이 지금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경계를 하고 이 지점에서 정보를 주입하는 것,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배경을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정보를 입력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는 지금 끝을 알 수 없는 진화가 시작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내비게이션이나 혹은 뭐 슈리나 기가진이 같은 것들은 아주 약한 AI입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는 일만 잘하는 전문화된 바보 같은 애들인데, 얘들이 이제 우리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서 얘네들이 의사결정하고 얘네들이 우리의 사고를 결정하는 그런 강한 AI가 출현하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학자들은 AI를 지금 끝도 없이 계속 진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AI라는 게 자기 스스로 학습해서 그 학습 능력을 계속 넓혀가고 능력을 넓혀가는 그런 기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은 했지만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편 제기되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물리적으로는 챗 GPT 사용, 이런 어떤 AI를 사용할 때 물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챗 GPT-4에게 질문 3-4개 이렇게 던지는 게 우리는 그냥 쉽게 장난삼아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는 그 센터를 맥락시키기 위해서는 그 질문 3개나 4개당 생수 500ml의 그 물이 소요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챗 GPT랑 놀기 위해서 수십 가지의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물로 증발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고요. 또 AI의 그 환각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환각 현상은 뭐냐면 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 GPT-4를 사용하신 분들은 이 챗 GPT-4가 보여주는 어떤 그 숫자적인 통계들 혹은 뭐 어디에서 가져온 뭐 자료들, 이런 것들이 한 번만 검색을 해도 가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그 얘기를 물어봤을 때 챗 GPT-4가 금방 인정을 합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구글 AI한테 피자에서 치즈가 안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다 접착제를 발라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챗 GPT의 의의화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는 이 예쁜 여자는 그 게임에서 데너리스라고 하는 여왕인데, 실제로 챗봇에 데너리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여성의 목소리로 그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슈얼 스위처라는 그 10몇 살짜리 청소년이 걔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나 죽으면 어떻게 할까?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네가 죽으면 나는 못 견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챗봇하고 대화를 하던 끝에 자살을 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그런 실험들을 해봤는데, 혼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꼭 어르신만이 아니라 혼자 사는 독거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AI 챗봇을 준 겁니다. 이렇게 나눠주고 6개월 동안 사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름을 붙여주고 자기 신상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외롭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겠죠. 그리고 나서 실험의 끝에 6개월 있다가 걔를 포맷하는 단추를 눌러야 됩니다. 포맷하는 단추를 누르면 걔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와 대화를 나눴던 그 챗봇이 사라지는 건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그 챗봇을 믿지 않았어요. 얘랑 내가 무슨 감정적인 교류가 있겠어? 이거 장난감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6개월 동안 걔랑 살고 나서 그 단추를 차마 누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기계에 대한 의인화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으로 우리를 지금 끊임없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고정관념이나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등의 편향을 가지는 불평등의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AI 챗봇 테이라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얼마 전에 2016년에 만들어졌는데 정말 성별차별 없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놨는데 얘가 트위터나 이런 데서 많은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해서 개발자들이 너무 놀라서 얘를 폐기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이제 AI 면접관들이 서류를 심사를 하고 또 심지어는 면접을 보기도 하는데 그때 남성 직원들을 선호해서 여자들을 잘 뽑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서비스 업종에 주로 사용되는 여성 목소리가 여자를 그렇게 왜 좀 서비스하는 그런
그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비게이션이나 뭐 이런 어떤 안내하는 그 목소리가 거의 여자라는 것이 우리한테 그런 편견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남성적인 리더십을 선호하는 AI 평가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일상 행동들이 전부 데이터 발자국을 지금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구매 내역이라든지 메시지 내용이라든지 사진을 공유한다든지 요금 지불한다든지 뉴스를 어떤 것들을 보고 있다든지 하는 여러분들의 정보가 지금 AI로 다 들어가고 있고, 일상적인 생체 데이터를 각국에서 다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 나갈 때 여권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의 홍채라든지 혹은 여러분의 지문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의 얼굴을 스캔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AI에게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챗GPT4를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물어보는 질문들은 다 인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질문을 준다는 건 답을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AI가 금방 인간을 파악할 것이고, 특히 인간의 약점이나 이런 것들, 취약점에 대해서 훨씬 더 빨리 파악을 하게 되면 정말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얼굴 인식 알고리즘도 여러분들 뭐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미 지금 시도가 되고 있어서, 요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는 20년 전에 잃어버렸던 아이를 그 얼굴 인식 알고리즘으로 찾아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아주 좋은 예지만, 또 그 이 얼굴 인식 알고리즘이 그 얼마 전에 이란에서 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던 여자가 그 왜 잡혀가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뭐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자들이 나서서 막 데모를 했거든요. 근데 그 여자들의 얼굴을 인식해서 그 왜 교통 CCTV 등을 통해서 그 여자들의 얼굴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여자들을 경찰서로 부르고 그랬던 일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이 정보 통제는 앞으로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미래의 권위는 신도 인간도 가지지 않고 정보가 가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정보가 모이고 있는 AI에게 권력이 모아질 거라는 생각은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이게 이질적인, 인간과 이질적인 지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고, 이제 컴퓨터가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생성해내고 그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하는 것이 정말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AI의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고 계실 텐데,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스마트폰을 그 사용하지 않고 옆에만 놓고도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거나, 혹은 뭐 오늘 요즘 소파를 사야 돼, 내가 소파를 사야 되는데 어디에서 사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말 한마디 한 걸로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소파가 계속 광고들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이제 우리 사회에 이미 우리 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AI 알고리즘을 바로잡기 위한 제어는 그 AI 개발 과정에서 성별이 다양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IT라든지 혹은 이런 개발자들이 지금은 굉장히 남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시의장님이 오히려 높은 직종에 여자들이 많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현실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별 다양성을 많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그 성별이 다양해지면 정책들이 다양해지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회에 그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들어가고 나서 여태까지 그 시각장애인들이 깡통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마셨던 음료가 오렌지 주스인지 콜라인지를 알고 마시도록 점자로 표시하게 됐다라는 걸 아마 이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별은 당연히 다양해져야 하고, 그리고 학습 데이터가 성별의 어떤 편향성을 좀 제거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하고, AI를 활용하는 일자리 변화에도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AI 윤리 가이드라인 지금 만들고 있는데 성평등 관점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또 AI 관련 의사 결정 시에 성별의 균형을 맞춰서 의사 결정권자들이 여자들과 남자들이 동수로 들어가야만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AI는 개발자의 이 어떤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AI가 쓰여지면서 사용자하고의 그 어떤 소통을 통해서 갖는 정보들이 굉장히 다르고 또 이것들이 굉장히 이 강화되어서 고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고 개선이 있지 않으면 편향은 점점 더 강해질 거라는 겁니다. 자, 디지털 세계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AI의 정보원인 인간의 세계 또 가치가 성평등해져야 이런 왜곡을 좀 막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바로 미래의 성평등 사회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하셨지만 성평등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여자들에 대한 구조적인 불평등 차별이 굉장히 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AI에 계속 정보가 들어간다면 AI도 반드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사고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걸 섹시즘이라고 하는데요. 성별 불평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성이 다른 성보다 태생적으로 우수하다는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자는 수종적이고 남자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혹은 남자는 수학을 잘하고 여자는 문학을 잘하고 이런 식의 어떤 고정관념들이 우리를 굉장히 억누르고 있고 그 안에 구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아가서 기회나 승진이나 입사나 또 임금이나 나이나 외모나 장애나 이런 것들로 차별을 하기 시작하고 이 차별은 혐오를 이끌어내는 그런 문제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반복하면 그 일이 정상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사회를 내면화하는 우리들 또 우리를 내면화하는 AI들을 생각하면 사회는 훨씬 더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보통 성별에 따라서 요구되는 것이 차별과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에 대한 부분까지를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 사회에서 처한 불공정을 어떻게 서로 보완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을까, 개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능력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 능력입니다. 이런 얘기들이죠. 왜 늦은 시간에 그 남자 아파트는 왜 갔어? 이런 거. 그리고 늦은 시간에 술을 또 왜 같이 마셔? 남자는 술을 왜 마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늦은 시간에 혼자 술 마시고 택시를 타는 게 위험한지 몰랐어?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거의 굉장히 이 사회가 이미 여자에게 안전하지 않고 굉장히 차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물론 남자로 산다는 것도 행복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었다. 남자 무연고 사망자가 사실은 여자보다 더 많죠. 그리고 또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힘이 없고 사회성을 잃어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제 더 이런 경우가 있고 남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감정 표현하고 드러내고 의지하면 남자답지 못하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편견 때문에 남자들이 고립되었어도 이렇게 바깥으로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남자로 산다는 것, 한국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짐으로 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굉장히 우울한 나라이고 굉장히 불행한 나라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시사인의 국순민 교수하고 전한동 박사팀이 2021년에 20대 여성의 젠더, 정치, 사회적 개방성과 연대의식 연구를 했어요. 여기에서 20대 여자와 20대 남자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때 20대 여자들은 자기들이 차별받고 있다, 사회 구조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남녀 간의 능력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사회 문화적인 이슈에 굉장히 진보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여성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나 다양성이나 성소수자에게 남자보다 훨씬 더 우호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런데 또 반면에 결혼하면 나의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자녀는 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를 낳는다는 게 아이에게도 나에게도 별로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20대 남자는 반페미니즘 성향이 제일 강합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좀 이런 경향이 오고 있는데요.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우경화되고 있다는 게 정말 큰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생애 주기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만연한 여성 혐오 정서를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뭐 군대 문제라든지 혹은 뭐 한동안 레디칼 페미니즘에서 그 남자들에 대한 막 굉장히 무시무시한 공격들을 다 받아냈던 그런 거를 청소년기에 겪었던 남자들이라서 아마 더 그런 것 같고 정치에서 남녀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또 자기들을 한국 사회의 약자로 생각하는 오히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을 싫어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 세대가 젠더 감수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려고 하고 있고요. 윗세대하고는 성폭력이나 성범죄나 성매매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디지털 성착취에는 좀 적극 가담하는 어쩌면 이게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잘 인식을 못하는 부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젠더 평등의 감수성은 이런 것들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에서 판결 내리는 것들, 저번에 안희정 씨 같은 그런 것들이고요. 여태까지는 여자의 몸을 기준으로 임상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남자의 몸에 맞춘 약들을 더 사용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은 이제 그런 어떤 성별 차별을 의학계에서 몰아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여자에게 맞추는 약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맞벌이 성공한 남자와 성공한 여자에 대해서 사회가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다르고 또 맞벌이 안에 가사 노동이나 육아에 대해서 이걸 같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도와준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것, 또 가부장으로 인한 폭력, 여성 대상의 성산업, 또 가사 노동의 가치 절하 이런 것들이 평등의 감수성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게 불합리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셨다면 성인지 감수성이 높으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여성의 경력 단절 이유는 육아가 제일 많고요. 이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보호나 돌봄을 위해서 여자들이 집으로 들어가야 했던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들이 생각하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8%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평균은 한 36.9%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천장 지수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국은 여성한테도 정말 안전한 나라인가 그리고 평등한 나라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포럼을 통해서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수성 테스트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둘이서 함께 찍은 가벼운 스킨십 사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내 블로그에 올려도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yes, no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여기에서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편이네, 낮은 편이네를 얘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AI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은 인간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하고 계속 영향을 주면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시스템이 일단 바뀌어야 될 거고요. 초, 중고 교육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육 자료나 교과서의 성차별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일이 필요한데 요즘은 성별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엄마들은 거의 A프로는 다 이렇게 두르고 집에서 일을 하고 아빠는 회사를 가는 거였다면 요즘은 그게 반대돼서 그려지는 그림도 많고 그리고 남자 간호사라든지 이렇게 성별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의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교육 자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리고 직장 문화 개선, 또 성평등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그리고 이걸 AI에 반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평등 전문가와 AI 개발자가 정기적으로 협력해서 이 정보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면 사용자들이 돌려주는 AI에게 어떤 언어들도
훨씬 더 성평등한 거기 때문에 그 AI 자체도 성평등한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그 의사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AI 개발자들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차별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의견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차별을 당하는 대상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 나나 내 애인이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우리 아이를 대입해 보면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고, 우리 역사상, 인류 역사상 여자와 남자는 한 번도 이렇게 대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둘이 화합해서 서로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동성들끼리는 할 수 없는 시너지인 그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해서 인류가 발전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조금 더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상대로서 남녀 화합을 위해서 애썼으면 좋겠다라는 발제를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은 차의과학대학교 최재정 교수님의 진행으로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님과 김유주 위원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석박사 과정 중인 이은수 함준수님의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소개를 받은 최재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고 또 의료인문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또 이런 좌장을 맡게 되나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저는 또 원래 학문적인 백그라운드가 교육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평소에 이제 미래 사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결국 학생들한테 이제 미래를 향해서 준비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그 선생님들이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사실 좋은 교수가 아니면 교사가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려다 보니 이제 디지털 시대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고 또 AI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읽게 됐어요. 그러면 또 대학단 연구도 여성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 주제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저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좌장을 맡게 되었고요. 오늘 이렇게 두 분의 강의를 들으셨는데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두 분이거든요. 이 분야에서. 그래서 배정원 교수님도 워낙 TV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또 굉장히 전문가적인 식견을 다 가지고 계시는 이런 분들인데 게다가 또 이 강연을 위해서 열심히 또 디지털 시대에 대해서 또 AI에 대해서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 역할의 어떤 그런 관계적인 차원이든 아니면 그게 성인지적인 차원에서든 양성평등이라는 걸 우리가 목표로 봤을 때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두 분이 이제 강의를 잘 들어봤고 이제 토론을 또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토론을 듣고 그러면서 또 다시금 또 이 두 분 발제자의 어떤 그런 또 답변을 들으면서 이 시간을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배정원 교수님과 배신원 교수님의 강의 잘 들었고요. 오늘 또 좌장을 맡아주신 최재정 교수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 또 준비하는데 많은 힘을 써주신 김두희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의 강연을 잘 들었는데요. 역시 또 사람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 성 역할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은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이고 또 이게 이제 살아온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본인의 선입견과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게 굳어져 가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든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우리 이 양성평등의
확실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또 여기서 이제 시대의 급변, 특히 AI가 발전하고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니까 더욱더 이제 혼란이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오래전에 여성 인권 상향 그리고 양성 평등을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여성가족부가 설립되었고 또 이에 따라서 많은 단체들이 생겨나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은 여전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한 문제이고 또 시끄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또 심지어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까지도 심각하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양성 평등을 추구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분류 작업이 너무 없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무조건적이고 전폭적인 평등만을 요구해왔다.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불평등이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불평등이 해소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또 배제를 하고 또 새로운 목표를 삼고 또 어떠한 부분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조건적인 전폭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 기준으로 국가 성평등 지수가 65.7점입니다. 근데 24년 올해 6월에 대한민국 양성평등위원회 자료를 보니까요. 교육에 있어서는 95.4점, 굉장히 높죠. 또 건강 92.4, 양성평등 의식 또 80점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소득도 78.5점, 고용도 74점으로 전체적인 성평등 지수에 비해서는 아주 높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요. 돌봄, 아이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는 31.4점으로 평균 지수의 절반을 넘치지 못하고 의사결정 30.7점으로 현저히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 양성평등 지수가 높아질까? 그러면 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정말 절대적인 시간을 나눠서 돌보면 과연 이게 높아질까? 라는 의문도 들고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이 양성평등을 측정하는 분야를 더욱더 세분화해가지고 이 부족한 부분에 목표를 정하고 단계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노력을 하면서도 오히려 또 일정 국민에게는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두 번째로 이 평등의 개념이 형식적이거나 기계적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이어야 하고 그 또 사회의 조직이나 국가의 조직, 어떤 기업의 목적과도 부합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 목적성을 배제하고 무조건 남성과 여성의 수를 맞춰야 된다 이런 발상은 오히려 또 반감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던 일인데요. 한 번쯤은 다들 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경찰관 채용을 하는데요. 이 경찰관 채용 과정 중에 신체 검사 및 체력 측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체력 검정을 보는데 이 남성은 똑바로 푸시업을 하고 이 여성은 무릎을 땅에 대고 이제 푸시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면서 또 미국 영상이 막 나왔죠. 미국 경찰 채용할 때는 이 남녀가 동일한 조건으로 이 푸시업을 하고 뭐 턱걸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영상이 노출됐는데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그 유튜브나 인터넷이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또 일부 의견은 경찰 조직에 여성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편의는 제공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던 반면에 이제 또 굉장히 또 말이 많았습니다. 왜 경찰의 여성의 수가 많아져야 하냐는 원론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기초 체력에 이렇게 차이가 생기면 그럼 결국 업무도 제한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업무에 제한이 있으면 결국 그 빈 공간을 남성이 메꿔야 하지 않느냐. 이런 글도 있었고요. 또 우스갯소리지만
그러면 흉악범이 여성 경찰 보면 봐주냐 이런 뭐 말까지 계속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평등의 개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어떤 조직과 조직의 목적과의 부합성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으로 이 평등의 개념을 악용하는 일이 발생하면 또 이 양성평등의 문제는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많이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인데요. 이를 젠더 간 갈등으로 몰고 와서 시끄럽게 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종종 있어왔고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요. 대화를 잘 하다가요. 뭔가 이렇게 기울게 되면은 갑자기 여자라서 우습게 보는 건데 갑자기 이제 대화가 이 성의 문제로 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악용을 하기 시작하면 이 양성 문제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양성 평등 실현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정치적으로도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정치적으로도 이를 악용하는 일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상이 열리고 AI의 발달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AI 발달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교수님께서 상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을 하고 가정이나 성에 대한 관념이 변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 남성, 여성, 뭐 삼회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헌법 10조에도 나와 있는 이 국가의 가장 큰 지향점은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치의 실현입니다. 양성평등이라는 자체는 그 자체가 최종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 최종의 목적은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치의 실현이고 이 가치가 지켜지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 사람이죠.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해서 평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 평등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성별, 종교 등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평등이라는 자체는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헌법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 사람에 대한 평등을 규정을 하고 그 차별을 하는 하나의 요소로 이 성별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차별을 받지 않고 그들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 헌법의 최종 목표고 이 헌법 규정에는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제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가장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이 정보의 접근 권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별을 이유로, 신분을 이유로 이 어떤 정보의 접근 권한이 불평등이 발생하거나 차단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현재 많은 정보들이 전자화되고 있고 전자화가 되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조작 가능성이나 또 여러 가지 오류가 바뀐 정보가 제공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정한 정보의 접근 권한이 사실상 제가 느끼기에도 지금 많이 차별이 벌써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료로 정보 제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미 오류가 많이 발생했긴 그다음에 어떤 작업이 개입된 정보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또 상술이 끼게 되고 그 진정한 정보를 받게 되려면 또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일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디지털 시대가 열리면서 정보 접근에 있어서 좀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거기에 있어서도 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또 그 디지털과 AI를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미 그런 개수가 삽입된 정보도 지금 저도 이렇게 많이 찾아보면은 좀 그런 느낌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이 정부와 우리 각 이제 학계의 노력이 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실질적인 정말 양성평등을 통한 행복한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좀 포인트나 이런 거는 좀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이따가 박 차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성평등 개념을 지금 세분화하자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법적 차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오늘 사실 교육적인 그런 차원으로 좀 많이 좀 논의가 가는 이런 방향이 있는데 사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AI 시대가 오면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마침 또 법조계에 계시던 분이라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김우주님 토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우주 위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배정원 교수님, 변준원 교수님 오늘 발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김규희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AI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배경을 좀 살펴봤는데요. 인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문명의 발달, 과학의 발달, 예술의 발달 등 끝없이 팽창이었으며 그 궁극적인 이유는 저는 인류가 점점 살기 편해질 수 있도록 또 인류가 생각이 발전되면 될수록 어떠한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찾게 된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AI 성평등 문제는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어쩌면 인류가 끝나는 시점까지 해결되기 힘든 과제가 아닌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성차별 및 갈등에 관한 제 짧은 소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류의 시작 이후 여자와 남자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고 봅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출발점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대 아테네의 도평 추방제와 같은 오늘날 민주적 제도라고 불리는 시스템에는 여성은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노예와 어린이도 참여할 수 없었지만 지금 시대의 노예는 폐지가 되었고 지금도 어린이는 꾸준히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 당시에는 성차별이라고 주장하거나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조가 이끄는 시대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사회적 규범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도 이것을 성차별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왕조가 이끄는 시대에서 국민이 이끄는 시대가 된 이후 그때부터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여성들의 투표권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실제 그 투표권을 얻기까지는 15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 남녀 갈등이 현재 미래에는 AI와 남녀 갈등으로 더욱더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성별의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게임에서와 같이 성별 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곳에서의 갈등을 넘어서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갈등 또한 유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성차별의 문제를 넘어 AI가 사회적인 문제로 더욱더 커지고 변질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 부분에서도 문제를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성평등 문제는 그 논의의 문제에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유미 대령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옆에 계시는 김민호 의원님과는 사법연수 동기이십니다. 강유미 대령님은 98년도 신입생부터 처음 여학생의 문호를 개방한 이후에 육사의 수석으로 입학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여군 정책은 여군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여성과 남성의 갈등만 조장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군이 빠지는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남군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그래서 여군이 미안하지 않으면서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군에게 혜택을 주면 상대적으로 남군에게 피해가 생기고 이 같은 피해가 군내 젠더 갈등을 조장한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강유미 대령의 말처럼 누군가에게 더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그 혜택으로 사회적 혼란이 커지지 않을지를 생각하며 모두 함께 공동체의 화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세상으로 변모하고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의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등하고 둔등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양성 평등을 주장할 때는 항상 둔등하게 똑같아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둔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좀 약간 울컥해서 약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분하고 경찰에 대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자들이 혜택받는 것에 대해서 남자들에게도 여자들이 어떤 그런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처럼 살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지금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이제 두 발제자님들께서 지금 논평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하셔도 두 분 다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참 생각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거시적인 그 개념, 평등이라는 개념은 다들 공감하고 다 동의하거든요. 그 평등이라는 개념은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생각하는 평등과 차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것들이 제가 좀 메모를 하면서 적기는 했는데, 그 김민호 도의원님 얘기에서 말씀해서 이제 아이돌 보면 어떻게 해야지 양성평등 높아질까? 이거는 무조건 둘이 같이 하면 됩니다. 그렇죠? 같이 하면 돼요. 그거를 왜 도와준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둘이 같이 하면 되고, 사회에서도 그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여자와 남자의 어떤 역할을 제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스웨덴 같은 곳에서는 어쨌든 사회가 아이들을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고,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가든지 아빠가 가든지 상관없이 누군가 가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아이가 아플 때 아빠가 먼저 가면 대체로 상사들이 와이프가 없냐, 엄마가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가족의 그런 문제도 사실 뭐 이건 일리긴 하지만 남자 책상에 가족 사진 있으면 굉장히 자상한 아버지, 여자 책상에 가족 사진 있으면 뭔가 왜 아직도 집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렇게 걱정이 되면 살림이나 하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육에 대한 생각도 아이돌 보면 어떻게 해야 양성 평등이 높아질까는, 이거는 뭐 50대 50으로 나누면 자꾸 싸움만 되고, 사실 저도 그런 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데 가사 분담 가지고 둘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공평하게 나눠갖고 오라고 했더니 그 남편이 엑셀을 잘 다루는 사람이라 300개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 집에 일을 뭐 빨래한다, 빨래 넣는다, 뭐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한 뭐 6대 4 정도로 나눠서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져온 적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볼 때 평등해 보이지만 사실 싸움거리만 생기는 거거든요. 원칙은 같이 한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밥을 하면 누가 설거지를 하고가 아니라 누가 밥을 할 때 옆에서 양파를 까주고 파를 까주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것처럼 아이 양육도 같이 하는 것이 인식이 되고, 사회에서도 아이 양육은 부모가 같이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런 문제의 평등은 조금 더 쉽게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경찰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실제로 신체 검사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여자와 남자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그런 어떤 업무의 인사 결정을 할 것인가, 어디로 보낼 것인가, 이것들을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국방부에서 그 교육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은 그 여자 군인들이었어요. 여자 군인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여자는 징병제가 아니라서 원하는 사람만 임원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하사 이상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군인이 되고 싶었던 동기로 들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업무 능력이나 이런 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대단했고, 정말 일을 잘했어요. 정말 일을 잘하고 군에 대한, 나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고, 그런 거를 볼 때 사실 이렇게 신체적인 것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감안한다면 훨씬 더 좀 공정하게 업무를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AI나 디지털 세계가 오면 분명히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업무
종류가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업무 분장을 잘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가는 그런 길을 좀 선택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둘 다 똑같은 의무와 똑같은 책임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평등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이 얼마만큼 평등하게 이 사회에서 존중받느냐에 조금 더 역점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나만 좀 김우주님이 얘기하신 그 왕조 시대의 성차별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라 고려까지는 훨씬 더 평등했습니다. 그래서 신라 고려 때는 이 여자가 시집간다라는 얘기가 없었고 장가간다라고 얘기했고요. 처가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고 상속도 거의 반반씩 했고 그리고 후적에도 순서대로 올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왕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대의 어떤 윤리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보충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양성평등에 대해서 할 말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양성평등에 대한 폄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국가가 추진한다는 것은 그 국가가 그것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세분화된 정책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통계라든지 약간의 혼선은 있지만 목표를 설정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저는 매번 그렇게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온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존중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의 성평등 지수가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나 해서 다시 보니 세계경제포럼에서 146개국의 모음이 여전히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수준이 좀 높게 나온 그 지수는 민간기관에서 한 거였어요. 그래서 공신력이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한국의 성평등 지수를 얘기할 때 세계경제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남성들이 군대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게 되는 부분이긴 한데 남성들이 군대 가고 기간까지도 약간 교육기관에 포함이 돼서 교육격차가 되게 심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걸 개선하라고 하지만 거기서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육도 사실 이제 석박사, 해외 유학까지 따지면 여전히 격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꼭 여자가 해야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아니죠. 능력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찾아다녔는데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침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갔을 때는 가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을 더 잘 펼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도는 뛰어넘게 해주는 것이 평등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건의 평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찰 채용의 문제는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양성평등을 하시는 분들도 의견이 다 달라요. 우리가 국민의힘에서도 누구나 누구나 다 의견이 다른 것처럼 저는 체력평등 똑같이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체력평등 같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방부랑 지자체 다 가서 면담해봤어요. 국방부에서 군인들 중에 양성평등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군 상사와 일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군 상사와 일해본 사람은 체력적인 한계 그렇게 많지 않고 남자들도 체력적 한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가이드라인이 세세하기 때문에 일하기 편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실은 여자가 더 못하고 남자가 더 못한다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같이 많이 해본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같은 경우도 여성이 상관이었을 때 불편한 감정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은 그런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편견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악용의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보통 곤충심의위원회 갔을 때 피해자가 별로 피해자지 않을 때는 모든 사람하고 다르게 얘기해요. 악용 다 합니다.
근데 악용은 사기꾼도 하고 경제사범도 하고 직장 내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하는데 그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실제 우리 사회가 옛날에 비해서 얼마큼 소통이 가능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내가 조금 불편해진 것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 좋아졌다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까 디지털 시대를 뭐 저기 수렵 시대, 그다음에 농경 시대, 뭐 디지털 시대라고 나누어서 얘기했었던 것은 사람은 뭐를 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고 이거에 따라서 역할이 정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 디지털 시대는 디지털 시대에 타고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굳이 디지털 시대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군 정책의 경우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군이 들어가면은 여군 막사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 때문에 반대가 많았어요. 돈 든다. 왜 없어도 되는 막사를 만드는 거야. 근데 지금의 군인들에게 물어보면 여군이 들어오면 여군 막사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까지 어떤 시간이 걸렸고요. 당연한 여군 막사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리더십이 되게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래서 젠더 트렌드는 저도 가서 보고 많이 놀랐고, 그래서 혼자 아는 거, 내가 경험한 거 위주로 아는 게 아니라 통계와 변화를 가정하면서 젠더 이슈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약간 토론이 그냥 열기가 뜨거워진 것 같아서 아니 두 분 물을 좀 한 모금씩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흥분 많이 하셨고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예민한 또 문제고 또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건드려 주셨기 때문에 두 분께서 약간 발끈하신 것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근데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서 저까지 속이 후련해지는 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이제 고용 74%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고용은 그 전부 다 고용 이렇게 회사 뭔가 직업을 갖고 있다, 돈을 벌고 있다에 우리가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용의 질이 어떠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보면 여자들은 이제 양육 경력 준다, 경력이 단절되는 거에서 경력 단절돼서 다시 나갈 때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전공으로 갈 수가 없고, 또 굉장히 경제력도 좀 낮고, 그리고 그 안정되지 못한 비정규직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이 74%라고 해서 그것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민호 도의원님처럼 정책을 다루시는 분들은 그냥 이 지표에만 너무 보지 마시고 그 지표의 질을 조금 더 깊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두 분 말씀하실 거 없으실까요? 예, 좀 오해가 있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결코 한국의 성장률이 높다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평균 지수가 65.7인데 이거를 지금 기준으로 이것보다 많이 높은 것과 많이 낮은 것을 좀 분류를 하자는 말씀이었고요. 분명한 사실은 제가 지금 몇 년치를 쭉 다 떼놓고 봤을 때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다행스럽게 이렇게 보류되어 있거나 하향하고 있는 지표는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걸 좀 세부적으로 많이 상승된 부분과 지금 상승이 별로 안 된 부분을 분류를 해서 안 된 부분에 집중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아직까지 대한민국 수치가 낮은 것은 사실이고요. 네. 토론을 하시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가져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양성 평등과 관련한 이런 의식이나 이런 건 이전과 비교해서 분명히 높아진 건 사실이고, 또 그런 점에서 분명히 두 분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은수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 전공 박사과정생 이은실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교수님이신 좌장 최재정 교수님께 함께 여기 귀한 자리에 오게 되었고요. 네, 많이 떨리지만 좋은 강연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궁금했던 점을 두세 가지 정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정원 교수님께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고충에 대해서도 다뤄주시면서 성평등 의미를 깊이 있게 인지하고 계신 진정한 성교육의 선두주자이신 것 같습니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AI 시대와 성인지 감수성에 관련하여 강연에서 다뤄주신 부분에 대해서 AI 면접관과 리더십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존 시스템의 어떤 윤리적인 설계 원칙을 적용해 볼 수 있을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현재 AI 면접관과 리더십 평가 시스템은 이미 일부 기업과 조직에서 개발 및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AI 면접관의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 한국의 대기업들에서 AI 기반 면접 도구를 활용해서 지원자의 답변이나 표정, 음성, 톤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일부 기업에서는 AI 면접 시스템을 채용 프로세스 일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평가 시스템 활용 사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부분이 성별이나 인종, 배경 등에 따른 편향에 대해서 이것이 시스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인 설계와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의 선두주자이신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연에서 AI 챗봇이 여성 혐오적 발언이라든지 남성 직원 선호, AI 면접관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고 여러 해결 방안 중에서 윤리 가이드라인의 성평등 관점 제언 포함에 대해 언급해 주셨었는데요. 그렇다면 AI 면접관이나 리더십 평가 시스템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이는 알고리즘 설계나 운영 과정에서 성별 편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초기 단계에서 어떤 구체적인 설계를 반영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기술적인 건 잘 모르는데요. 그냥 바로 하시겠어요? 예. 다 듣고 할까 해서 지금 하셔도 됩니다. 예. 또 잊어버리면 안 되죠. 네. 예, 그 학습 데이터에서 일단 성별 균형을 맞춰서 특정 성별이 과소평가되거나 혹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채용했던 그런 경험들이 정보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채용이나 승진 데이터들이 오염시키지 않도록 그런 어떤 성별 편향에 대해서 오염시키지 않도록 데이터를 좀 선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어떠면 왜 이렇게 무슨 그 이력서나 혹은 뭐 그 승진에 다루는 서류 중에 남녀 성별 표시를 안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러기에 또 어떤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냐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여대 여자 고등학교 이렇게 왜 성별을 표시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그거를 가리고 그 AI가 편견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그 면접이든 아니면 승진이든에 반영하는지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질문도 성별하고 좀 무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알고리즘을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뭐 업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력이 좋은지 나쁜지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질문이나 과제도 이제 특정 성별에 유리하지 않도록 좀 잘 배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그 근거를 좀 만들어놔서 나중에 추후 검토해서 이게 편향이 되었는지를 좀 알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최고 경영진들의 확고한 어떤 의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인 경우에도 오염이 들어가는데 사용자인 그 AI에게는 개발자나 혹은 사용자의 그 어떤 의도가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성별 편향 없이 정말 능력 위주로 사람을 뽑겠다라는 어떤 최고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 지원, 그리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그 면접, AI 면접관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셨어요. 네, 너무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떻게 저기 그 변치훈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혹시 논평? 그러면 함준수님의 또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교육공학전공 석사과정생 함준수라고 하고요. 변신원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강연에서 1인 가구의 증가와 디지털 문화가 성평등을 촉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전 들으면서 좀 그런 다른 관점에서도 또 성별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1인 가구의 증가와 디지털 문화가 이제 아무래도 자식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사상과 좀 흥미가 맞는 사람들끼리만 더 함께하게 되는 그런 좀 에코 챔버 현상 같은 게 좀 증폭돼서 이 성별 간의 양극화가 저는 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촉진되는 소통의 부재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 저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까지도 야기시키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 제가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개인성의 증가를 좋은 점을 제가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개인성의 고립 또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생각이 세분화되어 버려서 소통이 좀 안 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제 또 뭐 요즘에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구독자라든지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모든 이런 이제 매체 어떤 기구는 그 자체는 되게 투명하고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이것을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안에 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다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굉장히 건설적으로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틀린 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만 알고리즘을 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도 성희롱 성폭력으로 보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디지털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개입됐지만 오프라인의 삶과 연동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장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축제와 같이 이루어진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러니까 위에서 만들어진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역할에 대한 지적 라떼에 대한 지적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소통의 장 자체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런 어떤 노력들을 정책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 하나가 가족제도도 무조건 결혼을 해서 시월드와 장인장모 월드로 들어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행복하게 소통을 하면은 그걸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소통의 공간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이제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안 드리고 넘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매우 또 한 부분에서는 되게 중요하고 디지털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되게 활용을 잘하기 때문에 자기 업무 능력이 2배, 3배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고립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고 양극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일까에 대한 정책도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 문화혁명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밖에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발제자님들께서 아주 굉장히 토론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잘 저기를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도 좀 한 말씀을 좀 여쭤보면 1인 가구화되는 변신현 교수님도 여쭤봤는데 1인 가구화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시대로 가는 것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지만 MZ세대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생기는 그들만한 문화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오늘 굉장히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더 재정의를 해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AI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는 결국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이 양성평등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 그 자체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뭐 AI냐 아니냐 뭐 이런 도구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약간 부수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다. 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굉장히 중요한 것들 다 짚어주셨지만 사실 교육과 관련된 데 있어서는 제도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 제도 바깥의 교육, 그러니까 가정 교육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또 제도 교육 내에서도 학생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도 다 이루어져야 사실은 좀 빠짐없는 어떤 그런 양성 평등 교육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AI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다 증폭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인파워먼트 차원에서, 그러니까 근데 페미니즘 차원에서 본다면 AI가 그걸 도와주는 페미니즘적인 어떤 양성평등 쪽으로 가자는 이런 방향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노력들을 더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아까 우리 우리 배정원 교수님 발표 중에 백래시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또 강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면서 뭐 답이 없습니다만 사실 그래도 방향성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 현황에 대한 답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런 마음을 한 가지로 모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양성평등을 위해서 애써 나가야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토론을 마쳐도 될까요?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예, 일단 제가 이 포럼을 발제자로 참여하면서 사실은 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굉장히 딱딱하고 그리고 좀 와닿지 않는 그런 주제일 수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나눠서 이 얘기를 좀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동받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디지털 AI나 뭐 이런 것들의 의사결정을 계속 주도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높여가면서 하려면 이 정책을 다루는 최고 정책을 다루는 최고 경영자 혹은 정책 결정자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장님, 도의원, 시장님, 시의장님 다 오셨지만 김민호 도의원님이 이 행사 진행하는데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참여를 하시고 기획을 하셨다는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직접 토론자로까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그냥 이렇게 포럼에서 끝나지 말고 정말 경기도 혹은 양주시, 대한민국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마지막으로 발제자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멋진 마무리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성평등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좀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성평화라는 말처럼 평화. 평등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평등 자체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지 않다라는 존재 원리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서 이제 이 평등하게끔 이제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는 이 성평등이라는 얘기를 자꾸 우리 스스로가 이 성평등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직도 남자와 여자는 성적으로 차별이 있고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그 이미지를 자꾸 각인시키고 계속 이렇게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문구를 이제는 좀 바꾸는 게 좀 또 역할이 아닐까. 또 배정원 교수님께서도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좀 더 이렇게 다각도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지만 저는 이제 정책을 만드는 정책 입안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의 모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더 갖고 함께 참여하고 노력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김우주님이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십니다. 평화라는 어떤 주제를 생각하시는 분이고 이러다 보니 평등보다는 평화가 낫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언어는 계속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게 있으신가 봐요. 예, 또 오늘 긴 시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계셔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도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간절한 바람이 이 젠더 간 갈등이 정말 종식되고 방금 말씀대로 평화로운 우리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제가 지금 해당 의회에 또 해당 이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래서 제가 새해에는 우리 이제 이 함께 사회 구성원이 된 우리 다문화 가정이나 또 우리 북한 이탈주의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 올바른 이 양성평등이 무엇인가 또 그들이 살던 또 세상에서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제가 이제 구상을 머릿속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우리랑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런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새해에도 더 열심히 하고 그때도 제가 또 우리 전문가 교수님들 또 조언도 많이 구하고 또 도움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다는데. 여기 따끈따끈한 데이터가 있어서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WEF에서 2024년도 성평등 지수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가 94위. 아까 그 김민호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을 왜 얘기를 해야 되냐? 우리가 94위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그게 뭐 10위냐 뭐 20위 안에 들었냐 근데 성평등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얘기 할 것도 없고 최소한 뭐 50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정도에 됐을 때는 이제 성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아까 그 우리 김윤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 존엄성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배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가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저는 들으면서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평등 미래 포럼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 그 시장님도 그렇고 시의장님도 그렇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성평등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 게 여성들이 권위나 아니면은 그 정치 영역에서의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도 좀 성평등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다는 한번 그냥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뜻깊게 해주실 강수현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 동생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김 교수님이 오늘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오고 왔는데 오면서도 그랬어요. 내가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되지? 그랬더니 우리 같이 다니는 우리 비서관이 그러더라고요. 그 AI 시대에 자칫 지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하는 걸 지금 기계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AI한테 잘못 이거 전달이 되면은 이 성평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AI 시대에 어떤 이 성평등에 대한 것을 올바르게 인식시켜줘야 되고 그런 교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요즘 성평등 오히려 남성들이 집에서도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그러고요. 맞아. 아니 우리 직장에도 뭐 팀장도 비서는 다 여성이고 밑에 우리 남자 직원들이 엄청 혼나더라고요. 저도 저희 집에 가면 사실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꼼짝 못해요. 하여튼 이게 보니까는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이런 성평등은 당연히 이제 평등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많이 그런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아직까지 일정한 부분에서는 뭐 봉급 차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뭐 일부 또 승진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일단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부분에서 남녀 어떤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또 이런 기계가 우리를 좌우하는 시대에 그것만큼은 정확하게 기계들한테 인식시켜줘서 아무튼 기계들이 일단 나중에 인간을 뭐 이렇게 조종하는 시대가 되더라도 성평등만큼은 확실히 아마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아마 오늘 이런 포럼을 마련한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우리 배종원 교수님 그리고 변신웅 교수님 하여튼 멀리 양주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 김민호 의원님 또 우리 김우주님, 이은수님, 함준수님 그리고 아까 최재정님이 자장이신가요? 예, 자장님. 하여튼 오늘 좋은 프로그램이 되세요. 하여튼 우리 AI 시대에 하여튼 성평등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의견들이 나와서 앞으로 우리 시대가 보다 평등하고 남녀의 구분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현 시장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회 의장님이신 윤상철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상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면서 A의 성평등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정리가 안 돼가지고 여기서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는 정리를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여기 들어오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제 주변에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남자는 딱 그렇게 얘기해요. 역차별하고 있다. 남자들이. 며칠 전에 우리 양시에서 민방위 대장 교육을 했는데 전 가면 강사가 당연히 남자분이 올 줄 알았거든요. 민방위 교육하는데 강사분 두 분 오셨는데 다 여성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많이 바뀌었구나. 지금 사회에서는 남녀 평등의 차이는 물론 있지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금의 격차라든지 이런 거에서 아직도 해소를 못하고 있는데 근데 주요직에 보면 특히 공직사회에 보면 거의 다 여성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지금은 그래서 남성은 여성화돼가고 여성은 남성화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차이가 구분이 잘 안 되고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금 이슈가 되는 젠더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사회가 문제가 되지 남녀 간에 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별을 받아서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한 곳에는 꼭 그런 아무런 곳이 있겠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하여튼간에 저는 양성평등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면 다 이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여기 오신 분만이라면 최소한에다 어느 정도 편중됐다고 생각하고 오시진 않았겠죠. 뭐 다들 평등하다 생각하고 오셨겠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행복한 성문화센터 대표 배정원 교수님께서 성평등한 미래 사회를 여는 키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기 전에 빨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양주시장님, 강소연 시장님, 또 윤창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내빈들, 또 양주 시민 여러분들, 이렇게 AI 시대에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포럼에 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첫 번째 발제자로 그 발제를 하게 해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께서 거의 뭐 발제를 해주신 거나 다름없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할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셨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까 그 도시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는 이미 오히려 럭차별이 되고 있다. 여자들이 권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정에서는 그래도 성평등이 많이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냐